자, 안녕하세요.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네, 오늘 수업. 어차피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10번 출석할 거 다 채워 넣겠다. 이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지. 오케이. 뭐. 자, 진핵세포. 진핵세포의 이제 세포 소기관들, 그다음에 특성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핵막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핵막을 조금만 더 보면은, 핵막이 아니라, 세포막을 이제 봅시다. 막인데 이제 핵막과 달리 세포막 쪽을 보면, 세포막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것은 진핵세포의 세포막에만 반드시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히 더 진핵세포에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건데, 이 그림을, 이 만화를 딱 보면은, 몇 가지 좀 특이점이 있죠. 단백질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억을 할란가 모르겠지만, 세포막은, 일단 인지질 이중층, 여기에 이제, 파스폴리피드, 인지질들이 있는데, 여기 이중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꺼운 요게 소수성 층 때문에, 여기를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도 하는 물질들이 전부 친수성 물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단백질들이 여기 박혀 있는 이유는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서 물질들이 특이적으로 요것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있으라고 이렇게 많은 수송 단백질, 또 어떤 경우에는 수송 단백질이 아니라 수용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수용체. 얘네들은 조금 수송 단백질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이 물질을 직접적으로 통과시키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그냥 탐지하는 거지, 탐지. 어떤 특별한 물질을 딱 집어가지고 밖에 뭐가 있네? 하고 그것을 꼰질러 바치는 거지. 저기 본부에다가 밖에 포도당이 많습니다. 뭐 하는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이 여기 이렇게 질비하게 박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비율을 좀 촌스럽긴 하지만 세포막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알몬드 초콜릿이라고 비교를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알몬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는 그런 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들이 보면은 그런 알몬드 역할을 해주는 이 단백질들을 보면은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있지 않아? 여기 보면 바깥쪽에 전부 한결같이 이런 당들이, 이게 올리고당들인 거지. 이 박혀 있는 단백질들은 전부 한결같이 바깥쪽에 뭐 이상한 이런 치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녹색 구슬 하나하나가 당이란 말이에요, 당이 한 여러 개. 이게 무슨, 단당류, 이당류 같이 그런 짧은 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녹말이나 셀룰로스처럼 긴 아주 그런 당도 아니고, 한 몇 개,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그런 올리고당들이 여기 엄청나게 올리고당들이, 그 역할을 세포에, 인식을 해준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적혈구 표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친근하게 알고 있는 올리고당의 얘가 A형 올리고당, B형 올리고당, 둘 다 가지고 있으면 A, B형 올리고당. 그런 식으로 당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들이 전부 이렇게 당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이 당을 어디서 얻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을까? 그게 물론 안 궁금하겠지만 궁금한 척 하면서, 얘네들은 어디서 이거 얻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을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당분이 갑자기 부착이 됐을까? 그건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은 왜 한결같이 전부 이렇게 당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막에 있는 단백질들을 막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막단백질은 사실 보면 똑같은 막단백질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막단백질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막에 박혀 있다고 해서 인테그랄, 아니면 한국말로 내재성 단백질들이 있고,
이들은 전부 이렇게 붙어 있어. 이들이 막단백질로서 이렇게 붙박혀 있으려면은 얘네들은 무엇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까? 일단 여기는 친수성 물질들이 여기 감히 범접을 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수성 물질들이 범접을 할 수 없는 이 지역, 이게 보통 단백질의 표면은 태생적으로 단백질의 표면은 친수성으로 코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접힐 때 일단 소수성 부위들은 일단 지가 접어 들어가잖아. 숨잖아. 물과의 접촉을 끊을. 근데 이놈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를 감히 이 살벌한 소수성 인지질 충에 얘네들은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이런 내재성 막단백질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페리페럴 프로틴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조금 결이 다른 게 여기에 직접적으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에 있긴 하나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온 듯이 이 하나의 막 내재성 막 단백질이 있으면 여기 근처에 여기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여기 같이 다른 데랑 매달려 있는 그런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쉽게 막에는 단백질들이 많은데 그 종류를 굳이 따지자면 내재성 단백질, 내재성 막단백질과 주변부 막단백질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내재성과 주변부는 처음에 만들어지는 시작 출발점부터 달라. 그래서 일단 이 내재성 막단백질들은 어디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도입부를 잡는 겁니다. 자, 일단 내재성 막단백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단 이겁니다. 얘 고서 벌써 다 달아버렸네.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라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요게.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얼핏 언급을 했듯이 아니 얘네들이 도대체 이 소수성 부위에 어떻게 여기에 붙박혀 있을까? 안 밀려 나가고. 그게 바로 이쪽 부위에 있는 요 구조들은 단백질 구조들은 매우 특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막 관통 알파 나선. 일단 알파 나선은 이 단백질의 2차 구조 중에 하나잖아요. 알파 나선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막관통 알파 나선은 특이한 점이 바깥쪽에 소수성 부위에 아미노산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버젓하게 같이 이들과 어울려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는 표면에 소수성 부위가 표면에 노출이 되어 있다.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이 친구는 우리가 그런 게 없어. 이 내재성이 아닌 이 주변부 단백질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가 없으니까 감히 지가 직접적으로 이 안에 못 들어가고 굳이 막에 지가 그래도 있고 싶으면은 자기 친구하고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서 그 친구와 같이 붙었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존재한다면 다행스럽게 여기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굳이 구분한다면 요것과 요것을 이게 있느냐 없느냐. 주변부 단백질은 당연히 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가 없겠지. 내재성 막단백질은 요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가 있겠지. 그 두 개로 일단 크게 구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얘네들을 연구하고 싶어. 내가 아주 유명한 생화학자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막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내가 분리해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럼 일단 얘네들을 녹여서 이 세포막에 붙어 있는 애들을 녹여서 이를 분리하려면은
세제를 사용해야지. 세제를 사용하면 이 인지질들이 풀어 헤쳐지니까. 그랬을 때 세제를 사용해가지고 분리를 할 때 얼마나, 예를 들어서 얼마나 센 세제를 사용해. 이 내재성 막 단백질들을 이 막으로부터 분리를 하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세제를 사용을 해야만 막이 녹여지면서 이게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분리를 할 때 이 세제를 엄청 많이 사용해야 될까? 아니면 별로 약간 아주 약한 세제로 살살살살 흔들기만 해도 이제 떨어져 나갈까? 그 조건으로도 이 단백질이 막관통 이 단백질이 내재성 단백질이냐 아니면 주변부 단백질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여기서 구분 조건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얘가 당을 부착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당 단백질이냐 아니냐.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내재성 막 단백질은 전부들 당을 가지고 있어. 100% 장담하건대 100% 당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되며 이들은 당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아, 얘네들은 당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자, 그래서 내재성 막 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막관통 알파 나선 구조를 적어도 한 개 이상, 많은 경우에 이걸 보통 한 7개씩 달고 있어요. 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튼튼하게 여기 앵커가 세포막에 앵커가 튼튼하게 돼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주변부 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약한 세제 아니면 거의 필요하지 않고 당 단백질이 아니고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도대체 이 막에 있는 단백질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 수송이 됐을까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 이것이 이제 개입이 되는 겁니다.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엑소,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뜻이 엑소, 바깥쪽.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외포작용이 되는 건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이 되는 세포 소기관은 일단 요거 3개. 조면소포체, 골지체, 리소솜. 그 다음에 세포막도 이제 거기. 그 다음에 수성소낭이라고 하는 특별한 또 도구가 여기에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특정 일부 몇 가지의 세포 소기관들이 소위 말하는 이 외포작용이라는 것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외포작용은 뭐? 세포 안에 있는 특정한 장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외포작용이 이게 슬라이드가 하나가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구나, 여기서. 슬라이드, 여기 있네, 여기. 잘 됐다. 외포작용이란 세포 내의 물질을 세포막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세포 바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세포 안에는 리소솜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전체적인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외포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물질들은 도대체 그들의 이해가 무엇이냐? 일단 분비되는 단백질들, 어떤 단백질들을 분비를 할까? 세포에서 소화효소들 같은 거. 췌장 같은 데서 소화효소 만들어서 보낼 때 그럴 경우가 있죠. 또 췌장에서 호르몬 같은 것들,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낼 때도 있지.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러한 외포작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신경 전달 물질. 하나의 뉴런, 신경세포에서 또 다른 뉴런으로 신경신호를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 보냅니까? 한 뉴런에서 소위 말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을 확 던져가지고서 다른 세포로 보내려면은 그 신경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이들이 일단 방출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과정. 그 다음에 세포막에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런 내재성 막 단백질들을 거기다 갖다 수송하려고 하면은 이
이 외포 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수행이 된다는 얘기죠. 리소솜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 안에 세포에서 각 세포마다 리소솜이라고 하는 이 세포 소기관은 우리 몸 전체의 하나의 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안으로 모든 물질이 들어가면 전부 위처럼 엄청난 산성 조건을 가지고 있어갖고 물질들을 다 그 산성 조건에서 분해를 시켜버리거든. 거기에 엄청난 다양한 분해 효소들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서 막 활성이 높은. 그래서 이러한 곳에다가 단백질을 또 보내줘야 그 안에 있는 거기서 소화 효소들이 거기서 일을 할 거 아니야. 이러한 단백질들이 주로 이 외포 작용에 의해서 수송이 되는 물질들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주변부 단백질은 이 외포 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 세포막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근본이 다른 거지. 또 핵으로 돌아가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히스톤 단백질 같은 거. 이거 역시 외포 작용을 통해 가지고 핵으로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또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단백질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전부 외포 작용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해서 수송이 된.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도 단백질들이 이렇게 운반이 되는 그 경로가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외포 작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일단 시작 자체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왜 너 안 가니? 시작 자체가 여기 조면소포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그림이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조면소포체 막에. 자, 조면소포체는 이름이 왜 조면소포체야? 전자현미경으로 조면소포체를 바라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 이렇게 요 흰 선으로 하얗게 보이는 이 공간이 이제 이런 막으로 둘러싸인 요게 각각의 하나하나의 조면소포체의 막이거든요. 요 막, 세포막. 근데 세포막 표면에 이렇게 까만 점 같은 것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얘 이름을 조면, 거칠다라고 해서 이거 뭐 이렇게 거칠게 울퉁불퉁 뭐가 이렇게 많어. 그래서 이 이름이 rough라고 해서 거칠다라는 뜻이죠. rough endoplasmic reticulum.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 이제 소포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거친 면을 가지고 있는 소포체라고 해서 한국말이 조면소포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 이게 각각 얘네들이. 다 리보솜이에요. 이게.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요 기구잖아. 얘네들이 도대체 왜 원래 리보솜이 원래 여기 붙어 있는 건가? 아니거든. 리보솜은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야. 세포질 안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떠다닐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세포질의 핵에서 만들어진 RNA가 세포질로 이제 던져지면 리보솜들이 가가지고 우선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 방식인데, 아니 이 친구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냐 말이지. 갑자기.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일단 조면소포체는 여기 리보솜들이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일단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단백질을 여기서 이 표면에서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단백질은 어디로 갈까? 자연적으로 이 안으로 밀어 넣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벌써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일부분은 이 조면소포체의 일단 특별한 구멍을 통해 가지고서 이 내부의 공간으로 밀어 넣어지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모든 외포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앞으로 저 세포 표면이나 세포 바깥이나 아니면 리소솜으로 수송이 돼야 될 단백질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점부터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지면은 이 조면소포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딱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이 접혀야 돼, 이게. 이 안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접혀야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접힐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저절로 잘 안 접혀질 때는, 왜냐하면 이 안은, 이 내부는 원래 있는 자연적인 세포의 공간과는 조금 화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낯설어서 스스로 잘 접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이제 쉐퍼론, 이 안에서 특별하게 존재하는 또 샤페론들이 있어가지고서 얘네들을 이제 도와주지. 그게 첫 번째. 일단 먼저 잘 접혀야 돼. 그 결과는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져야지. 그게 잘 안 접혀지게 되면 큰일이 발생, 그러면 그 단백질들은 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단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게 제대로 접혀지지 않는 단백질들은 여기서 그냥 전부 분해를 시켜버려요. 밖으로 그런 애들을 내보냈다간 세포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얘기죠. 낭포성 섬유증은 돌연변이 하나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게 접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러니까 안타깝구만 하면서 전부 다 여기서 분해를 시켜버리니까 세포막에 정작, 세포막에 가서 그 이온들을 수송해야 될 그 수송체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러한 볼성사나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접혀야 되고, 다 접혔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봤던 요 당을 부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당 부착이, 조면소포체의 기능은 이게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구나라고 결론을 질 수가 있지. 하나는 단백질을 제대로 접는다. 안에 들어온 단백질을. 두 번째, 다 접혀진 단백질에다가 당을 부착을 한다. 그것이 둘 다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면 이제 너는 여기서 하산할 준비가 됐다. 집을 떠나가라 하고 어떻게 보내느냐. 그럼 얘네들을 특별하게 수송소낭, 얘가 바로 수송소낭입니다. 수송소낭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트에다가 실어가지고서 다음 장소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수송소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그림을 보면 이 수송소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림을 찬찬히 더 들여다보면, 이 수송소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일부를 꼬집어가지고 뚝 띄어내면 그게 수송소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녀석들을 일부러 슬슬슬 코너로 모른 다음에 여기를 뚝 꼬집어서 띄어내면 이게 수송소낭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송소낭의 이 바깥쪽 외부 표면은 원래 이 조면소포체의 막과 동일한 물질을, 결국 이 막의 물질은 뭡니까? 세포막과 동일한 그런 인지질 이중층이지. 세포막과 동일한 그런.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골지로 보내는 거야. 골지로 수송소낭을 보내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물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세포 안에서, 한 세포 소기관에서 또 다른 세포 소기관으로 보낼 때 이런 수송소낭이라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매우 아주 장점이 있는 이유가, 이 수송소낭은 결국 이 막들과 동일한 같은 계통의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것을 장소 A에서 수송소낭을 통해 가지고 장소 B로 보내면 그 수송소낭은 장소 B에 도달해가지고 어떻게 도킹을 하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지. 마치 그러니까 비누 거품 방울이 두 개가 스스로 합쳐져 가지고서 하나의 더 큰 거품 방울을 형성을 하듯이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인지질 소성 물질들은 같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융합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아무런 특별한 다른 어떤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쑥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방출이 되는 아주 편리한 이런 출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꼬집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다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 가지고서 같이 그 목적지의 막과 일부분, 같이 동일한 일부분으로 이렇게 쑥 흡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내면 매우 일하기가 참 편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지로 보내면, 골지에서는 아까 그 받은 물건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난리를 뽀개는 거예요. 골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팬케이크를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골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편 집중국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예요? 여기저기서 모아온 우편물들을 분류를 따다닥 해가지고서 어느 곳으로 보낼지를 해서 따로 이제 보내는 곳이 우편 집중국이라잖아요. 이게 바로 세포 안에서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게 골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면소포체에서 물건들이 들어오면, 보낸 물건들이 아까 수송 소낭을 통해서 들어오면 얘네들은 세포막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얘네들은 리소솜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뭐 하는 걸 지들이 알아갖고 타타타 분류를 해서 보내.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면은 좀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봤듯이 그 우편번호라는 게 있거든. 단백질의 우편번호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이제 우편번호를 zip code라고 하거든. 희한하게도 단백질들은 그 특별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어갖고 자기를 인식표처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할 물질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처리해줘 하는 그런 특별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들이. 그것을 이 골지 안에서 분리를 담당하는 단백질들이 그것을 읽을 줄 안다는 얘기지. 얘는 세포막으로 보내야 되는데, 얘는 리소솜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럼 따로 이렇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고 이 조면소포체에서 있어야 될 단백질이 그냥 뭐 정신 놓고 넋 놓고 있다가 같이 수송 소낭에 같이 탑승이 돼가지고서 그냥 엉겁결에 끌려온 애들도 있어. 얘는 여기 올 애가 아니지. 근데 어쩌다 잘못해서 들어온 애지. 그런 애들을 정확하게 찝어내가지고 그런 애들은 다시 돌려보내. 수송 소낭에 빈 차에다가 실어가지고서 밑으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을 분리를 해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골지체가. 그러니까 모든 분류 수송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은 당을 이제 아까 조면소포체에서 당 붙인다고 했잖아요. 조면소포체에서 붙이는 당은 일종의 기초화장 수준이야. 골지에서 붙이는 당은 이제 점점 심화돼 가지고서 아까 보니까 골지가 여러 층으로 돼 있잖아. 그 층을 하나씩 계단을 올려 보내는데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복잡한 당들을 그냥 막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골지의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세포막이나 그런 데로 수송이 될 즈음에서는 이 단백질들이 매우 현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방식의 당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이 세포막으로 가서 드디어 그 당을 외부로 표출하게 되면은 그 외부로 표출된 고유하고 현란한 여러 가지 모양의 다른 당을 인식을 하고서 바깥에서 돌아다니던, 예를 들어서 막 순찰을 돌던 백혈구가 더듬 보고서 얘는 어떤 타입의 세포구나. 얘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더듬 하다가 얘는 뭐지? 이상한 형태의 당을 가지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당인데? 그럼 이제 백혈구가 관등성명, 암구호 제대로 못 되면 잡아먹어버리는 거지. 넌 우리 편이 아니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각각의 세포를 확인을 시켜주는, 나는 어떤 세포다 라고 하는 이 일종의 이름표 구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암세포는 그 패턴이 달라져. 암이 되는 세포는 그런 당 부착되는 패턴이 달라져가지고서 그걸 또 백혈구가 인식을 하는 거지. 하다가 얘는 조금 맛이 간 세포네. 암으로 변해가는 세포네. 그러면 차제 싹을 너는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꿀꺽 또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왜 암 같은 것도 훨씬 더 발생을 덜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슬슬 싹을 트기 시작하는 암세포도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우 간단해 보이긴 하나 간단하게 일부러 만들었지 지금. 그래서 이러한 외포작용을 통해서 물질이 어디서 시작을 해서 합성이, 그 단백질이 어디서 합성이 시작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수송이 된다는 이 전체를 밝혀낸
어느덧 이제 10년이 됐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낸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게 그 겨우 고작 10년 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업적이 드디어 인정을 받아서 노벨상을 또 갖다가 선사해주고, 노벨상은 그냥 순수하게 학문적인 호기심을 계속 진전시켜가지고서 어떤 결과를 낸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보이잖아요. 원래 노벨상은 어떤 특별한 공헌이, 인류에게 아주 특별한 공헌이 있을 때만 주는 게 노벨상이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외포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이 건강, 의학, 그런데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인지를 방증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자, 소포체인데, 같은 소포체인데, 조면 소포체는 아까 그의 활동이 노벨상에,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의 세포 소기관으로서 꽤 자부심을 느낄만 하겠지.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소기관이야 하고. 그런데 같은 소포체인데 활면 소포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외포작용에 지금 같이 개입을 못 하잖아. 참여를 못 하잖아, 지금. 조면과 활면의 차이는 왜 얘는 이름을 활면이라고 지었을까? 표면이 거칠지 않아, 얘는. 매끈해. 매끈면이라고 돼. 스무드. 왜 얘는 매끈매끈할까? 리보솜이 없다는 얘기지. 희한하게도 리보솜이 이 표면에는 방문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부착이 되지 않으니까 만들어진 단백질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해서 이 활면 소포체는 그 중요한 외포작용에 자기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도 없다는 거지. 아우, 빈정상해. 난 어쩌지 그럼? 다른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활면 소포체는 사실은 원래 따지고 보면 둘 다는 같은 근원에서 만들어졌음직한 것인데 이렇게 두 기능이, 운명이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보솜이 표면에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그러면 얘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다른 일을 해요. 전혀 다른 일. 나는 지질, 리피드, 지질에 집중을 하겠어. 그래서 지질을 합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 지질은, 리피드는 요 활면 소포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지질 중에는 인지질도 있지. 그러니까 세포막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 세포는 계속해서 확장을 해야 되니까 세포막을 훨씬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세포막이 되는 그 재료를 다 어디서 만들어서 갖다 충당해? 이 활면 소포체 안에서 만들어가지고서 막을 많이 만들라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포막 합성에 필요한 물질 공급도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사실은 여기서 만들어. 그런 거죠. 지질의 일종이니까. 그뿐이냐? 아니지. 동물세포에서는 이 안에다가 칼슘을 저장을 해요. 식물세포는 이가 아니지만. 칼슘은 신호 전달 물질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요긴하게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하고 할 때도 요 활면소포 안에다가 이렇게 또 저속한 말 한번 씁시다. 짱 박아놨던 그 칼슘을 딱 방출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거는 해독. 활면소포체 안에 있는 많은 효소들이 우리 몸 안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런 독성 물질을 감지해가지고 그들을 해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코올, 술 많이 마시면 간에서 이제 막 해독을 하잖아요. 간에 있는 활면소포체에서 이들을 막 열일해가면서 다른 물질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세트알데하이드랑 뭐 그렇게 해서 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바꿔버리는 거고, 알코올의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코올 말고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우리가 인체 내에서 우리 세포에서 외부 물질인데 이것을 잠재적인 위해한 독성 물질로 간주하고서 이것을 이제 바꿔버리는 그러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제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철자 틀렸다. 비틱스가 아니라 바이오틱스. 오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가야 돼요.
xenobiotics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비생체 성분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비생체 성분 물질들의 공통점은 소수성 물질입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잘 보지 못한 소수성 물질들. 한약재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사실. 한약에, 식물 성분에, 그러니까 식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2차 대사산물들이 많은 경우 소수성 물질들이 많거든. 그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물론 일부 유용한 물질로 건강에 증진이 되는 것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물질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잠재적으로 특히 소수성 물질에 되게 민감해. 왜 그럴까? 친수성 물질이야. 그냥 들어와가지고서 들어오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지가 어딜 가 감히. 일단 한번 들어오게 되면 어쩌다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왜냐면 친수성이니까 특별한 수송체 단백질이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빠져나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어디가 있는지 통제가 가능해 얘네들은. 세포 밖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 소수성 물질은 들어와가지고선 얘네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불안한 거야. 세포막을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 기전을 빨리, 얘네들 설사 전혀 해가 없는 물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방어 기전을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생존 본능이니까. 그래서 이 소수성 물질들은, 본 적이 없는 소수성 물질들은 소수성이 화학 물질들이지. 얘네들은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부위에다가 친수성 부위를 붙여가지고서 얘네들 친수성화해서 트랩을 시켜놓는 거야. 못 도망가게. 일단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얘네들을 전부 같이 모아서 배출을 해버리는 거야. 콩팥을 통해 가지고서. 그게 일종의 이 해독작용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해독작용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친수성 물질을 붙여버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들이 이 활면소 보체 안에 존재하지.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해독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의 경우는 약간의 이제 예외적인 것이고, 알코올은 소수성 물질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소수성 물질의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벤조파이린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주로 흔히 벤조파이린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벤조피렌이라고 합니다. 벤조피렌이라는 물질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어디에 특히 잘 들어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냐 하면 담배 연기, 탄고기, 고기에 그 끓음 있잖아, 탄고기. 그 다음에 담배 연기. 여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벤조피렌. 이렇게 생긴 물질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만약 물질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건 당연히 소수성 물질이지.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의 간이든 어디든 이 세포 안에서 활면소포체에서 이들을 변환시키려는 이 효소들이 막 열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소수성 물질이 아니라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산소들이 붙어 있어서 친수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아, 좋아. 근데 문제는 얘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물질인데, 근데 왜 우리가 벤조피렌은 발암 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담배를 피면 폐암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야. 벤조피렌,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니코틴이야 좋지, 왜. 니코틴이야 우리의 신경 전달을 활성화시켜주고 좋지. 그런데 이 벤조피렌, 그 다음에 우리가 탄 고기 먹으면, 고기 탄 거 먹으면 안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얘가 암을 유발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변해서, 얘가 이렇게 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DNA 안에 원래 염기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냥 지가 뭐라고, 얘가 중첩을 지가 안에 끼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가 염기도 아닌 것이 DNA 이중사슬에 똑같은 차원, 디멘전을 가지고 중간에 이 벤조피렌이
변화된 형의 벤조피렌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들어가 끼어 있으면 DNA를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얘가 하나의 염기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씩 밀려가지고서 복제를 해버려요. 하나씩 밀려가지고 복제를 하는 그 악몽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거야. 답안지 쓸 때, 답안지 버블 씻을 때 하나씩 밀려가지고 써가지고 모든 것이 폭망해버리는 그런 꿈, 악몽 한 번쯤은 이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위의 돌연변이가 생겨버리잖아요. 이 지역에서. DNA 복제를 하다가. 그래서 그럼 돌연변이가 생기면 중요한 유전자가 완전히 변형이 되니까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벤조피렌이 발암물질 구실을 하는. 근데 벤조피렌은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얼마나 억울해. 나를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이런 일 안 하는데 니들이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암물질을 화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효소들을 뭐라고 탓할 수도 없는 게 이들은 배운 대로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면소포체하고 활면소포체가 세포 안에 있을 때 서로 간에 기싸움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몸이라도 부위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창자라든가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창자, 뇌세포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작은 창자 특히 주름이 많잖아요. 장 표면에. 그 주름이 왜 그래? 세포막의 표면이 주름이 많은 이유는 표면적을 늘려가지고서 흡수를 훨씬 더 효율화시키려고 주름이 많거든. 주름이 많다는 얘기는 세포막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야지. 다른 데에 비해서. 뇌도 마찬가지고 뇌 주름, 특히 이 전두엽의 이 주름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세포에 있는 그 세포들의 주름 역시 이런 훨씬 더 많은 면적의 세포막 합성을 필요로 하니까 이런 경우에 누가 이걸 다 감당을 해줘야 돼요? 활면소포체가 이걸 다 감당해줘야 되니까 특히 이 두 부위는 다른 데에 비해서 활면소포체가 조면소포체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돼 있겠지. 반면에 요 췌장, 아까 얘기한 췌장이라든가 또는 요 항체들을 막 분비를 하는 비림프구라는 데, 그런 데가, 이런 데서는 단백질 합성을 많이 해서 밖으로 내 던져야 되니까 그런 당연히 조면소포체가 훨씬 더 높겠죠, 비율이. 그럼 간은 어떨까? 간은 사실 둘 다 똔똔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가지고서 밖으로 혈관으로 분비를 해야 되는 분비작용도 해야 되고 또 그와 동시에 해독작용도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둘 다 공이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돼 있겠죠. 리소솜은 물질 분해하는 것이 그들의 전문입니다. 마치 위처럼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혹시 밖에서 외부에서 뭔가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면 너 뭐야? 감히 어딜 여길 들어와? 그리고 리소솜으로 전부 보내가지고 전부 갈아 없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도 낡았어. 얘는 낡고 병 들어가지고서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특히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주의해. 왜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막 노화가 된 미토콘드리아면 막 새거든. 막이 이제 쫑쫑쫑 결함이 생겨갖고 뭐가 새? 그 안에서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막 새고, 활성산소 말고도 그 안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방출이 되면 세포 자체가 완전히 스스로 사멸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제 빨리 분해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리소솜이 전담을 하는데, 어떻게라는 거는요. 어떻게? 리소솜의 안에 내부의 조건은 산성 조건입니다. 마치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엄청나게 산성 조건에서 활성이 되게 높잖아요. 좀 특이하게. 그런 것처럼
리소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해 효소들, 이들을 통틀어서 산성 가수 분해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질만 특별하게 분해하는 분해 효소가 있고, 단백질만 특별하게 전담해서 분해하는 효소들도 있고, 당을 그렇게 하는 효소들도 있고, 핵산도 그렇고, 이 모든 종류의 그런 가수 분해 효소들이 전부 다 산성 가수 분해 효소들. 그러니까 이 리소솜 안에 있는 특별한 산성 조건에서 특별하게 힘을 발휘하는 그런 효소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아니 도대체 리소솜은 어떻게 그 내부를 산성 조건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펌프, 양성자 펌프들이 있는 거죠. ATP를 사용해서 그 양성자 펌프들이 바깥에서 이 리소솜의 바깥에서 수소이온을 안으로 억지로 계속 우겨 넣어서 여기 안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높여서 여기를 산성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위는 어떻게 위산을 만드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요. 위가 내부를 산성 조건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똑같은 동일한 이 양성자 펌프가 안쪽으로 위 내부로 수소이온들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똑같이 산성 조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리소솜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이렇게 분해를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세포 낡고 병들은 세포 소기관들을 이제 분해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자가 포식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토페이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잡아먹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래된 세포 소기관들을 이러한 자가 포식 작용을 통해서 분해를 하는데, 요게 이제 조금 더 선을 넘게 되면은, 이 자가 포식 작용이 선을 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 선을 넘느냐 하면은 이런 굶주림이 다가오는 거야. 먹을 게 외부에서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왜 이제 영양분이 왜 안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 올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분해해야 되지 않아도 될 멀쩡한 세포 소기관들 너 이리 와 해가지고서 일단 잡아먹고 보는 거지. 일단 내가 제 살 깎아먹기를 하면서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영양분이 다시 공급이 되겠지 하는 그러한 기전입니다. 또 그것이 사람이든 세포든 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의 조건에 시달리게 되면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그런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또 이런 짓을 발동을 합니다. 그게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자가 포식 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세포 소기관들을 한동안 그렇게 잡아먹으면서 서바이브를 하는 요 기전 역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노벨상을 받게는 됐는데, 그런데 이 자가 포식 작용이 사실 또 뜻하지 않게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인정을 하게 되는 간헐적 단식이 그렇게 몸에 좋다며라고. 그러니까 오늘 8시까지만 딱 있다가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게 되면 아주 건강이 다시 찾아오고 젊음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다는 게 사실 거의 입증이 공인이 되는데 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이 몸이 좋아지느냐? 바로 이 자가 포식 작용에 의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굶주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빨리 뭐든지 일단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근데 일단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낡은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을 먼저 잡아먹어 버리는 거지.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활성산소를 많이 배출을 하는 그러한 미토콘드리아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이제 밝혀진 거죠. 10분 쉬고 계속 합시다.